이진숙 교육부 장관 청문회에서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매서웠습니다. 공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셨고, 그런데 자녀들은 전부 조기 유학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또 둘째 아이는 중학교 3학년 때 또 규정의 위반 사실이 이번에 알려졌고,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조금 가까이 대시고. 예. 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은 자녀를 조기 유학 보냈다는 의혹,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기 했다는 의혹, 여기에 더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워낙 민감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자녀들을 외국에서 교육시킨 후보자가 우리 공교육의 수장이 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한 번도 이 공교육에 경험도 하지 못하고 수능 시험에 한 번도 경험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 우리 부모들이 모의평가서에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의 성적표를 가지고 가슴에 안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저는 이 공교육의 책임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한국의 공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저 또한 그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여러 번 사과하며 유학은 아이가 원하는 바였다. 논문 표절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한편 강선우 후보자도 적색등이 켜졌습니다. 민주당 보좌진 모임의 역대 회장단이 자진 사퇴를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라 더 매서웠는데요.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가부 장관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으로서도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역시나 논문 표절 여부입니다. 청문회 시작하자마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교수 생활 몇 년 하셨죠? 36년 했습니다. 36년 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35년을 했는데 요게 전체 우리 이진숙 후보자님의 논문입니다. 제가 카피킬러로 전체 그걸 했습니다. 국민검증단에서 노란 선이 있는 것이 김건희 석사 학위의 논문의 표절률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님은 52%, 56%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교육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카피킬러 결과물을 저도 봤습니다만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아니 카피킬러로 해야 하고 이게 국민검증단에서 그걸 했다니까요? 그 카피킬러는요, 그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돌려서 그냥 나오는 거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연구가 제가 국가 연구 프로젝트로 수주해서 연구 책임자로 수행했던 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요. 본인이 직접 실험을 하셨다 이런 뜻이세요? 예. 네,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으로 유사도, 표절률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죠. 그걸로 해봤더니 지금 국민의힘 청문위원회 주장은 56%가 표절이다라고 했고요. 이진숙 후보자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 카피킬러 결과를 그대로 사실로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소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그래도 생각보다는 우려했던 바들이 그래도 실제와는 다른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네. 소명할 수 있는 여지를 여전히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일정 부분은 해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카피킬러라는 시스템이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그 퍼센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진숙 후보자가 본인이 돌렸을 때는 10% 미만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인사청문회 이전이라도 내가 제대로 이렇게 돌렸더니 10% 이하더라. 예. 그래서 이거는 표절이 아니었다.
아니었다라고 미리 좀 위원단들에게 소명을 했었으면은 이렇게 부풀게 의혹 제기는 되지 않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이 제1저자 그리고 교신저자 왜 이것의 판단에 있어서의 각각의 시간이 다르냐. 오늘도 소명을 하긴 했는데요. 실제로 인문계와 이공계에서의 제1저자의 기준이 조금은 관습상 다르다라는 그런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논문을 쓰게 되면 교수들은 보통은 교신 저자로 가져가게 되고요. 모든 논문이 이제는 투고되고 채택되는 과정에서의 책임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제1저자, 교신 저자는 공동의 그런 역할을 똑같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공계에서 만약 그런 내가 연구를 수조했고 그래서 제1저자로서의 기여를 많이 했다라는 것들이 소명이 되려면 좀 추가 질문을 통해서 이공계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들한테 객관적으로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우선적으로 우리가 논문 표절을 얘기할 때 기본으로 동의하고 간 게 있습니다. 이른바 카피킬러 관련해서 이게 높으면 문제가 있다. 20% 이상이면 표절이다. 이게 다 이제까지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갑자기 된 게 아니죠. 그래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그때도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41%가 나왔다. 각주하고 점 하나도 다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단어 몇 개 고친 것까지 합치면 50%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카피킬러 가지고 일종의 기준점을 삼았죠. 물론 그게 하나하나 다 따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통상의 그게 기준점이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진숙 후보자가 그걸 흔들어 버린 거예요. 흔들어 버리고 또 하나가 뭐냐. 그렇다면 오자나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정도의 정을 또 영어로 이렇게 잘못 치는 바람에 옮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11개의 논문이 제자 논문하고 유사합니다. 근데 제자 논문이 본인은 프로젝트를 따왔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그런 취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앞으로 프로젝트를 다 따오면 실제로 그 논문을 본인이 작성했는지가 더 관건입니다. 프로젝트를 따와가지고 자기 제자들한테 나눠준 다음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쓴 사람이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실험을 자기가 주도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따왔다는 이유만으로 제1저자를 본인이 다 하고 있다고 저는 사실상 자기 고백을 했다는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박사학위를 그 논문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제1저자는 그 지도교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진숙 후보자고 그다음에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한 일은 거의 없는데 박사학위는 그럼 어떻게 받은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손에 두 개 다 떡을 줄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제1저자면 제자는 실제로 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제자는 박사학위고 본인은 논문을 썼다고 그렇게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저는 이 제자 논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다른 보통의 동료 교수의 어떤 논문을 가져오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갑을 관계에 있는 어떤 제자들의 논문을 그렇게 좀 편하게 차용한 부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큰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카피킬러가 표절 검사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고 유료 서비스입니다만 유사도 표절률 그리고 상세 분석 보고서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말씀하신 거는 이제 과거의 청문회 때는 이걸 기준으로 척도 삼아서 얼마나 표절을 했는지 그 의혹에 대한 근거로 삼았는데 왜 이번에는 믿을 수 없냐고 주장하느냐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른바 학계검증단에서 이진숙 후보가 장관이 되면 제자는 박사학위가 박탈당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제기하거든요. 사실로 볼 수 있습니까? 2025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박탈 기준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근데 예. 시기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2014년 논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공학계 저도 학위 논문을 써봤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사회과학 논문을 썼기 때문에 공학계는 또 다르거든요. 이공계는 논문을 보통 그 교수 밑에 공동 연구실 랩이라고 합니다. 랩 차원의 이 연구 체계가 운영이 되고 보통 대부분이 공동 연구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에는 뭔가 보통 교수가 프로젝트를 따고 계획 설계를 한 다음에 연구 설계를 한 것을 그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그걸 이행을 하고 정리를 하면 그걸 학위 논문으로 발표하고 나중에 공동 논문으로 제1저자를 교수가 이름을 넣어서 게재하는 보통 그런 절차를 밟아왔거든요. 근데
이게 윤리 규정이 한번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제자가 학위 논문을 낸 것을 제일 저자로 교수가 내는 행위는 좀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태를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교육부가 발표하는데요. 그게 2014년입니다. 예. 2014년 이후에는 그래서 제자 논문으로 발표한 것을 교수가 제일 저자로 발표하지 말고 교신 저자로 발표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생긴 것이거든요. 근데 저 논문이 딱 2014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이 생겼을 때 일어난 거기 때문에 생긴 이후인가요? 논문이? 그 애매합니다. 그게 예. 연구는 이미 이전부터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과도기에 좀 발표했다라는 걸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 딱 한 가지는 그런 규정을 강화하는 주체가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그런 애매한 시기에 그런 관행을 끝까지 좀 어떻게 보면 지킨 게 아니라 악습을 이어갔다는 것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공계에서는 논문 작성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명 관행이 존재했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회과학 논문을 썼던 분들이 이공계 시스템을 모르는 분들은 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14년 이후에는 뭔가 규정이 방금 뭐 국민검증단이 말한 사실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년을 기준으로 이전까지는 그 이공계에서 흔하게 있던 일이라 그 기준을 삼아서 뭔가 표절을 했다, 박탈했다, 논문을 가져왔다, 갈취했다 이런 표현은 좀 맞지 않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규정이 딱 14년이라 예. 겹치는 시기라는 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예, 있습니다. 그 기준이 마련되는 그 해에 발표된 논문이고 그렇습니다. 네. 연구는 이전부터 진행이 됐을 네. 것으로 보이고 분명하겠죠. 그것은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기로에 서 있는 바로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논문 표절 논란이 역대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의 주요 낙마 사례였다라고 해서 과거 사례들을 저렇게 쭉 짚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 분야라든가 시점 또 내용 어떤 부분에서 표절로 판단이 되는지는 각기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 수장의 자격을 따졌을 때 논문 문제가 나오면 일단 낙마를 대체로 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지금 주장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진숙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일반 학자였거나 또는 교육계에 투신하고 있으면 문제가 삼을 수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진숙 후보자는 교육부 총괄을 책임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2006년에 국무위원까지 청문회가 확대된 이후에 김병준 당시 교육부 장관 내정자 후보자 역시도 제작 논문을 카피함으로써 낙마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명한 오영준 헌법재판관 역시도 제자 논문을 카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이미 서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교수와 제자라는 교수와 대학원생이라는 관계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사제지간이 아니라 특수한 갑을 관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한번 화제가 됐던 슬픈 대학원생이라는 초상이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게 대학원생들한테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때 대학원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 11가지가 있었는데 그 11가지 중 2가지가 논문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교수들에 의해서 논문이 강탈당하는데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대학원생들의 피 끓는 하소연이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후보자의 지금 태도는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본인이 가재를 수주한 것을 기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한국연구재단에서는 기여라고 표현하는 것은 논문에서 본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장관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절대로 전 적격하지 않은 인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14년에 기준이 바뀌었고 그해 발표된 논문이다. 그동안의 이공계의 관행 혹은 또 연구 분야의 특성 이런 것들까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사안을 봐야 되는데 청문회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이 사안은 새로운 내용이 또 들어오면 바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쟁점, 자녀 조기 유학과 관련해서 이게 규정 위반인지 몰랐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던져도 조기 유학은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미래를 만들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정작 후보자께서는 자녀들을 다 조기 유학을 시키신 상태입니다.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문연구원으로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계기가 돼서 큰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습니다.
둘째 아이도 언니를 따라서 1년 뒤에 유학을 가면서 그때는 그게 불법인지조차 사실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불법인지 그때는 인지를 못했다.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다.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죄송하다라고 사과는 일단 했는데 사과하고 인정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 후보자, 특히 교육부 수장 후보자로서는 부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토론을 해보죠. 저는 이 부분은 애초에 처음부터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도 해명하기에는 딸이 2명이고 첫째는 본인이 너무 원해서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했고 둘째도 언니가 하다 보니까 따라간 것인데 아무래도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미국의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학기제의 그런 차이 때문에 늦게 가면 또 1년 정도는 지연될 수 있어서 일찍 가다 보니까 그게 중학교 3학년 가을 학기였던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아이를 그렇게 유학 보낼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이해는 되고 본인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의 수용 가능성은 있는데 다만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녀 2명을 해외에 유학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입니다. 예.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거 그리고 학교를 간다는 거 그리고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들의 상당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저출산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교육과 저출산의 문제가 포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숙제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워낙에 해외에 그런 조기 유학을 보낼 수 있는 집안이라면 어느 정도의 가정의 경제력도 되고 특히나 부모의 직업이 그런 것들을 규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수 출신이라면 또 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한테 그런 교육의 기회에 대물림이 되는 이런 교육의 계층 사다리 문제가 오늘도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를 장관 후보자로서 해명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질의가 토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제가 청문회를 처음부터 끝까지는 못 봤지만 그 몇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고교 학점제 같은 지금 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학부모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정책에 대했을 때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대학교를 어떻게 서울대를 한 10개 정도 만든다는 그 공약을 이진숙 후보자가 만들고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 교육 공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입장에서 취지에서 그런 어떤 성과를 냈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서울대 10개를 만든다는 게 사실상 여러 가지 어떤 교육 예산을 일정 부분 몰아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몰아줄 때 상대적으로 사립 지방대, 지방 사립대에 대해서는 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 3조에서 5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학생들을 위해서 돈을 쓴다는 게 결국 교수에게도 일정 부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준숙 후보자가 본인이 논문을 쓸 때 국가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해서 돈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금을. 그렇다면 이 논문 표절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사람들마저도 나중에 국가에서 돈을 예산할 때 잘못되게 그런 분들한테도 지원을 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육의 수장으로서 논문 표절 이거는 자기 생각에 대한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남의 생각을 가져와서 일종의 도둑질을 해서 본인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건 가장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게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학교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도 중요하지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에 있던 유, 초, 중, 고등 이 교육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본인이 예전부터 관심 있게 가져왔는지 오늘의 고교 학점제의 어떤 질문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실력이 드러났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논문 표절도 표절이지만 실질적으로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역량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고용노동부에 9차례 진정이 접수됐다라고 밝혀졌지요. 그리고 충남대 총장 시절에 진정을 3번 받았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진숙 후보자께서 이거 관련해서는 자료를 지금 제출했습니다. 예. 그 자료를 제출해서 고용부 진정 3건 중에서 2건은 해당 사항, 그러니까 이미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치하를 했고요. 한 건 예. 같은 경우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진숙 후보자가 직접 관여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당시 충남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밑에 부하 직원이 갑질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몰랐다라고, 자기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간의 갑질에 대해서 저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어떻게 행동했을지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수와 대학원생들의 관계는 단순하게 저희가 보는 그런 사제지간이 아닙니다. 대학원생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는 커뮤니티라든지 인터넷에 보면 충분히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는 갑이니까 대학원생들의 의례 심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많은 대학원생들이 공감하는 내용이 많은데요. 지금 이준숙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에서 답변했던 갑질 피해자에 대해서 자기가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한 거는 이준숙 후보자가 전반적으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반론 혹은 다른 의견 들어볼게요. 글쎄요, 총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화면 봤을 때 강선우 후보자의 이어라고 돼 있었는데 강선우 후보자도 본인의 건이 아니라 배우자 건이었고요. 배우자의 그 운전을 해주셨던 분이 아무래도 정치인 상대로 진정을 내게 되면 이게 이슈화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해결하는데 좀 편하다고 생각을 네.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보여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장으로서 본인들의 이 수많은 수천 명의 직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세세히 다 알지 못하냐라고 도의적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역시나 학생들에게도 갑질을 했던 평소 태도로 이어질 수 있겠지 않겠냐? 전 너무 나간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 이준숙 후보자가 교수로서 뭔가 제자들에게 갑질을 했었다면은 아마 이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제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보도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도 갑질했을 것이다라고 이어지는 것은 너무 과도한 처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결국 총장이기 때문에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준숙 후보자의 이름으로 진정이 들어간 것이지 이준숙 후보자가 갑질을 했다던가 행위에 연관된 건 전혀 아니고 직원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리고 아까 2건은 취하라고 직접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상적으로 뭔가 물론 갑질에 대해서는 총장으로서 이런 일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총장으로서의 책임감 당연히 느껴야 됩니다만 후보자의 뭔가 잘못, 과오라고 보기는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관리 책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이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총장이었기 때문에 총장 명의로 진정이 접수가 됐다. 이런 반론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한창 청문회가 진행 중이라서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끝까지 봐야 되는데 조심스럽게 전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선 자진 사퇴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진숙 후보자는 다수 집단이 자신을 지지한다라면서 일단 완주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부풀려진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소명을 한다 그러면 예. 끝까지 본인이 그래도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는 게 오늘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워낙에 초기에 임명이 됐을 때는 그런 부정적인 성명이 내부에서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언론에서 엄청 부풀게 하면 되게 크게 느껴지고 지지 성명은 저는 나왔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티브한 거는 작게 느껴지고 네거티브한 게 엄청
국민들한테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오늘 포괄룰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국민검증당에서 150개의 논문을 가지고 16개의 윤리 위반을 확인했다 그러는데 본인이 그렇다면 카피킬러로 다시 소명을 하고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을 수 있을 가능성 있고요. 특히나 제1저자로 연구 수주한 그런 교수들이 하던 관행에 대해서도 이공계의 교수들의 증언들 이런 것들이 후속으로 취재가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소명은 됐다라고 하면서 국민 여론이 일반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는 예측해 봅니다. 예. 우선적으로 이진숙 후보자가 자기 논문 의혹이 있을 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본인이 충남대 총장을 할 때 학내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했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다, 통과됐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일부 신문에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평가를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본인의 측근 인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총장이 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줬다고 합니다. 결국 객관적인 상황이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를 하신 분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충남대 일정 부분 거점 국립대에 있던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이진숙 후보자의 어떤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떠나서 지방대 총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지방 분권이나 아니면 지방대의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국립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여러 의견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가장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이 정교조에서도 이거는 이념적으로 이분이 충남대 총장을 할 때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기존의 보수 정권에 대해서 좀 유리한 어떤 입장을 취했다. 이것 때문에 저는 반대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교조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까지 문제를 삼았던 문제를 한결같이 문제를 제기했던 그 논문 표절 관련해서 이른바 국민검증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고 한 만큼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어떤 신뢰나 그리고 또 특히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교육의 수장으로서 어떤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을까 생각합니다. 예. 청문회가 오늘 늦게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전이든 당일이든 의혹은 여러 갈래로 제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주장들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한 반론과 반박도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장에서는 입증 자료나 증언, 당사자 소명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체에 좀 걸러지겠죠. 걸러져서 마지막에 사실관계가 남을 텐데 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 얘기를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보좌진 협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라고 하죠. 민보협이라고 부르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의 역대 회장단, 그동안 회장을 역임했던 그런 보좌관들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일단 첫 번째, 민주당 보좌진들의 전체 의견이라고 보면 되는지, 두 번째, 저런 입장문까지 나온다면 좀 더 사안이 심각해지는 것 아닌지가 궁금하거든요. 민주당 보좌진들을 전체 의견을 수렴한 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대표성을 띄었던 분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예.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에게 매우 뼈아픈 저는 입장 표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저런 입장문 발표가 사실 후보자와 그리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초에 이 갑질 이슈가 터졌을 때부터 절대로 사실 공방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보좌진에 대한 메신저 공격으로 흘러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계속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흐르게 될 경우 강선우 후보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보좌진이 없겠습니까? 근데 메신저를 공격하고 거짓말쟁이라고 몰아가면은 그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보좌진들이 입장을 표명하기가 어려워져요. 예. 왜냐면 본인들과 함께 일했던 보좌진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나는 괜찮았는데요, 나는 잘 지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본인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진실 공방, 뭔가 메신저 공격을 흐를 경우 일부 의원들이 그걸 자초했거든요. 그러면은 보좌진들이 나서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대 그걸 흐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반대로 갔습니다. 반대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들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어도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 이렇게 강선우 후보에게 이제 아픈 입장
입장문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그 후보자를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전략적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역시나 인사청문회는 지났고 의혹들이 지금까지도 제기되고 있고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는지 여부는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판단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여러분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도 쭉 저희가 한 3일 정도 지금 청문회를 다루고 있는데 전부 다 내용을 정리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최소한 정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판단 기준이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라는 입장을 낸 상태입니다.